예, 안녕하십니까. 예, 6주차 첫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에 앞서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예, 중간고사 부분입니다. 예, 중간고사는 제가 대면 수업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에 시험을 좀 볼지 여러분들과 좀 상의를 한 다음에 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면 강의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기가 쉬운데 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좀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4주차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예, 여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뭐 아이디어를 좀 한번 써보자 하는 거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뭐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생리적 욕구에서는 뭐 식사, 간식, 뭐 화장실, 뭐 심지어는 뭐 인바디 측정기도 좀 뭐 해달라 등등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안전의 욕구에서는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시네요. 예, 보니까. 예, 그리고 조금, 이 부분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컴퓨터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 모니터 시력보호 필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사와 부하의 역할극 치료를 좀 한번 해보자. 예. 한번 역할을 바꿔놓고 여러 가지를 치료를 해보자. 이게 이제 이 안전의 욕구에서 아마 상사분들로부터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고객들과의 관계, 전화를 통해서 하는 관계, 거기에서 이제 전화를 내가 다른 고객과 받고 있는데 이 통화 중이면 이제 통화가 끝났을 때 받자마자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통화 연결음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 애정, 소속감의 욕구 이런 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 동호회 이야기를 좀 써주셨어요. 동호회. 그리고 좀 특별한 경우는 이 회사에서 하는 회식에 이 가족들을 좀 초대하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좀 같이 알 수 있는 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경의 욕구에 대해서는 뭐 공정한 평가 그리고 공정한 보상, 내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가치를 좀 존중해주고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고 뭐 이 절차에 있어서 좀 공정한 뭐 이런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좀 특별한 걸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예, 전결권에 대한 확대, 예, 신뢰성. 어차피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부하와 상사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성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여러 가지가 잘 돌아가는 조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결권의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제가 읽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아이디어가 괜찮았다 하는 걸 제가 좀 한번 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격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금전 지원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좀 특별한 걸 또 설명을 드리면, 예, 문화가 있는 밤, 예, 이 문화 공연 행사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열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 또 한 분은요, 예, 수직 농장을 예, 이 건물을 들어왔을 때 이 현관 로비 여기 좀 남는 공간에 수직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라든가 이 자연을 좀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따서 먹으면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으셨다는 거. 좌우지간 뭐 제가 이 네 번째 숙제를 여러분들께 제시한 이유는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상태,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기부여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하는 뜻으로 이런 과제를 냈었다는 거.
뭐 이번 슬라이드는 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중간고사하고 과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기업과 이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는 제 5주차 강의, 5주차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우리가 이제 커다란 주제로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중에서도 미국의 경영학 이론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고전 이론, 행동 이론, 그리고 시스템 이론, 상황 이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예,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이론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영학이 이 미국 이론의 틀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경영학 역사, 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영학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까지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커다란 주제로 기업과 이윤이라는 주제를 놓고 기업은 무엇이고 특징, 뭐 그리고 운영 목적 방향성, 그리고 기업의 본질까지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5주차 과제가 나왔는데, 자, 우리 회사의 이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 자, 이 부분이 이제 뭐 마케팅 영역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예, 제품을 통해서 기업까지 미치는 기업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고객의 머릿속에 어떠한 단어를 통해서 좀 심어 놓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좀 알아봤다는 거. 예, 저번 시간에는 뭐 이 정도까지 뭐 내용을 좀 진행했다 하는 것으로, 예, 이 슬라이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개호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제 기업과 이윤이라는 대형 주제를 놓고 저번 시간까지 뭐 소형 주제 한 4가지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5번째 기업의 형태. 예. 자, 생산 단위를 맡고 있는 우리 기업이라는 조직 단위체가 어떠한 형태의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요, 이윤의 본질입니다. 뭐 이제까지 뭐 경영의 본질, 그리고 기업의 본질, 뭐 이런 등등 이야기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또 이윤의 본질. 자, 이윤의 본질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라는 조직 단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윤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가장 기초적인 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빌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거겠죠. 예.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예,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윤의 본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는요,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형태를 알아보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법률적인 또 기준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기준. 뭐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야지만 기업으로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야지만 뭐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뭐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요건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의 기준. 자, 두 번째 기준은요, 경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적 기준. 자본금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인원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매출액은 또 얼마 정도가 되어야 한다. 뭐 그래야지만 뭐 기업의 어떠한 형태의 포지션을 한다 하는 부분을 제시해준 경제적 기준. 자,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경제적 기준에서도 역시 규모의 구분을 또 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후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법률적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데, 우리 경영학에서는 또 어떠한 관점으로 이렇게 기업의 형태를 좀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예, 학습 계획에 또 반영을 해주신 우리 방영미 선생님, 서정규 선생님, 그리고 유필수 선생님은 과연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경영학 측면에서. 예,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이 경영학 측면에서는요,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모습 또는 소유와 경영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유형을 좀 나누게 됩니다. 교과서를 보면은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더 많은 분야를 나누는데 가장 기본적인 큰 틀의 네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명회사입니다. 한명회사. 이 한명회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회사의 자본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자본적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자본적인 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그것이 바로 무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명회사는 이런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장점으로는요, 특징으로는 노동력의 결합에 아주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노동력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집중도 이걸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회사는 유지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한명회사 교과서에 많은 내용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짝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합자회사입니다. 자, 여기는 이름 무한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원이 한 명,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만 책임을 지겠다 하는 사람이 한 명, 그걸 바로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합니다. 자,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이 하나가 오너가 돼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또 투자를 하시게 되죠. 예. 내가 투자한 거 1억까지만 나는 책임을 지겠다.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요. 못 될 수도 있겠죠. 예, 잘 된다고 한다면 1억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본인이 투자한 1억에 대한 부분은 소실될 수 있는. 자, 이러한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 각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합자회사다 하는 거.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자본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 예. 근데 이게 자본 증가하는 데 있어서 주식회사만은 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던 소규모에 있어서는 자본 증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 정도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 이거는 그냥 사이즈만 주식회사보다 조금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회사가 주식회사보다 좀 작아졌고요. 2인부터 50인 이하까지, 50인까지의 규모로 주식회사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회사를 우리는 유한회사라고 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주식회사죠. 예. 여기에는 이제 자본 비율에 의해서 유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외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권화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사회라는 기능이 있죠. 주식회사에는 세 가지 주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사회, 경영진, 그리고 감사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사회라는 곳에서 대표 이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 뭔가 오너십이 나는 지분이 상당히 많다. 지분 위주의 구조의 경영자 CEO를 선출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너 경영 체계 그리고 능력 중심의 CEO를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바로 대리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 대리 경영과 관련해서는 대리인 이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런 형태가 주식회사구나. 주식회사 이제까지 그냥 주식을 발행해서 만들어서 회사를 무엇인가 운영하는 회사 틀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의 회사를 지금부터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 오티스라는 회사가 있죠.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1800년도 중반인가요? 이때쯤 이제 회사가 설립된 회사인데 상당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국에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최초의 시장을 80% 이상 선점했던 회사가 바로 이 오티스라는 회사다 하는 거.
지금 이게 오티스라는 회사가 LS 산전으로 흡수가 됐나요? 아, 그래서 LS 산전하고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팔로우업을 못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김현종 선생님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예, 김현종 선생님은 오티스라는 회사의 기업 형태는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에 어떠한 하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이 LS 산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도 많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업적을 남기고 있는데 우리 김현 선생님은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또 관심을 가지시고 아셔야 되기 때문에 뭐 마케팅을 상당히 또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니까 이러한 서로의 합자 관계에서 어떻게 회사가 홍보를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짝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보셔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드리는 숙제입니다. 예. 나중에 꼭 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숙제들은 제가 확인을 할 거니까 한번 좀 잘 좀 한번 알아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사례입니다. 우리 기업의 형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좀 한번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목이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물음표입니다. 예,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어딘지 뭐 아시나요? 다 아시죠? 이거는 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나는 중학교에 나와 있나? 예,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자,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요, 바로 이 회사입니다. 예. 회사 설립 일자는요, 1600년 12월 31일, 예,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회사고 본사는 영국에 둡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이 아시아를 상대로 많은 무역 그리고 제조한 제품들을 팔게 되는 회사. 자, 무슨 회사일까요? 예, 바로 동인도 주식회사입니다. 자, 이 동인도 주식회사, 이 회사는 왜 주식회사를 당시에 만들었을까요? 자, 1600년대 시대적인 상황은요, 서양이 동양이라는 아주 새로운 미개의 개척지를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 식민화를 하기 위해서 이 동양을 많은 탐험을 통하고 또 많은 나라를 굴복시키는 뭐 시대적 배경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게 어떠한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생산이 너무너무 부족한 시점. 더 만들고 싶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더 이상의 물건을 만들 수 없는 시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를 따져보죠, 사람들이. 이게 뭐 생산 공정 일정에 문제가 있는가, 사람들을 많이 뽑아오지를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다 지역적인 문제였고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역시 자본력이었다는 거. 자금이 조금 더 많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근로자들도 더 많이 뽑아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아시아에 더 많이 팔아서 우리 회사는 이윤을 취할 수가 있는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어렵더라. 당시에는 어떤 자금을 활용했을까요? 예, 본인의 자금이겠죠. 예, 본인 주머니에서 본인이 만든 회사에 그 회사에 넣어놓는 형태. 자, 이때부터는 이제 타인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1600년 12월 31일 날 탄생한 이 회사가 오늘날에 수많은 형태의 기업 유형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주식회사라는 것의 모태가 되었다는 거. 자,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시겠죠. 그런 가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건실한 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꾀하겠다 하는 기업 형태가 바로 주식회사였다는 거.
그리고 본 슬라이드는 이 주식회사의 유형으로 동인도 회사,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이윤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예, 이 사례가 이론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론과 사례를 좀 많이 매칭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례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론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사례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지, 사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론을 설명드리는 경우는 아니다 하는 거. 뭐 때로는 사례가 너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또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응용 학문이다. 뭐 사례가 현장이 사례로 서로의 이론을 구축 보완한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본 강의에서는 이론이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이거 내용 다 잊어버리시겠죠. 예,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론을 오랫동안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또 이론에는 시중하지 마시고 간단한 상식을 넓히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윤의 본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의 본질이 도대체 뭘까요?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회사를 도대체 왜 운영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작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됐던,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의 대표님들이 됐던, 좀 가끔 질문을 해봐요. 예, 회사 이렇게 힘든 거 왜 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아이고 다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는 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등등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자, 그 대답 중에 하나, 지금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대답이죠. 예,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거. 그 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이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윤이라는 것은 도대체 학문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는요, 참 많이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불확실. 그리고 또 뭔가 이거 아이디어 이거 한번 해봐야 되나? 많이 걱정되죠. 두렵기도 합니다. 예. 자, 이러한 모험심도 필요한 것이 바로 회사다 하는 거. 모든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불확실하다 하는 거. 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나가고 무엇인가 혁신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정말 회사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자, 이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하고 어떠한 조직 단위체,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생산 조직 단위체를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대가가 바로 이윤이라고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위험 부담, 모험, 혁신. 그렇죠. 예, 회사를 운영하고 하면 이런 부분이 다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윤이다.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봤습니다. 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의 R&D가 들어갑니다. 또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시죠? A를 선택하기 위해서 버려져야 되는 B의 비용. 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대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뭔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대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실패가 더 많겠죠. 우리 눈에는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만,
하지만 그 여러 개의 실패 중에서 하나의 성공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또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윤의 본질이라는 거. 세 번째 설명을 볼까요? 생산성, 뭐 노동, 설비, 제품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 놨기 때문에 그 놓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또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자, 이윤이라고 하면은 대가다. 어떤 대가? 위험 부담, 모험, 혁신의 대가. 새로운 기술 개발 그리고 새로운 기술 적용에 대한 대가. 생산성을 향상시킨 대가. 자,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죠. 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노력한 대가. 노력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이윤의 본질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의 및 토론 슬라이드입니다. 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윤치호 선생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치호 선생님은 우리 또 경영 전략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리고 기업을 또 지원해주는 뭐 그런 기관에서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윤치호 선생님은 생각하시는지 한번 입장을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단순하게 여러 가지가 나오실 수가 있겠죠. 개인적인 주관 그리고 가치관 등등에 의해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답이 나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또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업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인해서요, 이 경영학의 현대 경영학의 목표, 목적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 극대 이윤 창출, 여기에서 적정 이윤 창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화살표 죄송합니다. 화살표 윗부분을 보니까 기업의 생존 대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 기업을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본 그리고 기본적인 이윤 이런 등등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사회적 책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회에서 나온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서 뭐 그저 빌려 쓴다 이런 개념으로 또 접근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있는 것들을 같이 어우러져 쓰는 것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벌은 이윤은 우리 사회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너네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 그것을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기업의 생존과 그럼 사회적 책임은 항상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여유로운 자금, 여유로운 이윤 등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사회적 책임 여러 가지 다각화된 활동으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윤 창출이 상당히 중요한 때다. 자, 이런 때는 극대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는 기업의 목표가 단기 목표가 수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틀린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기업은 사회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도 일정 부분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공헌하고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맞는가요? 제가 지금 질문의 방향을 마치 왼쪽으로 약간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근데 저의 이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합리성과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게 지금 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합리성이라는 건 철학, 그리고 정당성이라는 건 법학, 철학 이런 분야에 나오는 건데, 이 합리적인 인간, 자, 합리성. 우리 경영학은요,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한다는 거. 자, 합리적인 인간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 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합리성. 우리 경영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합리성입니다.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합리성에는 개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칸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홉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칸트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건 도덕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판단,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알고 있는 저 사람 참 합리적이야, 이성적으로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칸트. 자, 홉스가 이야기한 거는요,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유리하게 사람들은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한다 하는 거. 사람은 뭐 그런 관점을 많이 가지고 모든 행동을 한다 하는 게 홉스의 합리성. 자, 우리 경영학에서도 홉스의 합리성이 많은 부분 녹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합리성 기반 개념, 거기에 이제 정당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 조직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분이라고 합니다. 명분 논리에 의해서 그게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나의 합리적인 것은요,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떠한 행위를 이루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인정을 받고 타당성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정당화가 받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정당성이라고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개념적인 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답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의 창출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견이 없지만, 그 이윤을 어떻게 활용하고 쓰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게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개념적으로 경영학의 목표를 바꾸는 적정 이윤 창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극대 이윤 창출에서 적정 이윤 창출. 기업이 시기적으로 탄생 초기, 그리고 뭐 성숙기, 성장기 뭐 등등을 거쳐서 단계별로 발전을 합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또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 상황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 조직에 맞는 이윤 창출, 어떠한 형태가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학자들이 싸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극대 이윤 창출에 대해서 긍정. 예, 기업은요, 미안합니다. 이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이유는 사회에 환원하는 책임이 있다. 이 사람에 대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점입니다. 자, 부정론. 기업은 세금을 통해 이미 벌써 사회 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지 기업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에 찬성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 이윤인데 그 이윤을 어떻게 활용하고 쓰는 게 맞느냐 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극대 이윤이 맞느냐, 적정 이윤이 맞느냐.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많은 학자들에 대한 다수론 이런 부분들이 적정 이윤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거. 저는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요. 시기가 회사의 성립 시기가 초창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도달했냐에 따라 또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제가 주장하는 논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끔 그 부분을 조절해 하셔야 된다는 거. 뭐 일단 잘 되셔서 어느 정도 규모가 이루어지신다고 한다면 그때는요 우리 사회와 같이 가는 것 그것이 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의 많은 부분을 환원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 이윤이 없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뭔가에 대해서 사회 환원부터 이루어진다. 틀린 형태는 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회사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관점의 뭐 변화, 차이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유는 뭐 우리 사회가 지금 중요하고 뭐 모든 사람이 같이 가는 이런 논리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석사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자신이 주장하기 위한 명쾌한 정당성, 명분, 합리성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장을 부탁을 드리는 바이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 기업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가장 큰 죄악은 파산이 됩니다. 파산. 파산을 지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만드는 경영자가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기업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딸려 있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챙겨야 된다. 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긍정론과 부정론을 일시적으로 잠식시켰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파산이 안 되고 뭔가가 좀 잘 회사가 좀 안착을 하고 나서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에 눌렸다는 거. 자,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이 동영상, 이 파워포인트에 녹음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이 현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하시면서 좀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주제는 한번 토론 주제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무엇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좀 간단하게 한번 개진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동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돈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 영화의 뭐 그 예고편이죠. 예고편인데 이 예고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야, 돈이라는 게 없을 때는 어떻고 많을 때는 또 어떻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짧게 나름대로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좀 한번 해석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기업의 이윤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 돈이라는 영화 예고편만 한번 살짝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